황하 5천년사를 본 최초의 중원과 치우촌 이장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와족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춘추사관으로 쓰여진 고서나 일제식민사관 고스란히 간직한 교과서로는 진화 역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시대의 황하에 대한 이해는 요순시대의 치수정책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유적으로 확인된 요순시대의 중원 땅과 치우천왕, 황제 헌원의 실제 활동 지역 등을 추적했습니다. 부피를 측정할 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잔, 홉, 돼, 말, 석일 겁니다. 술의 양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와 시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위가 10배가 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황하, 호칭, 일, 석수, 육, 둔이. 황하는 물 한 섬에 지능이 6말이라는 옛말인데요. 황하에 함유된 토사의 양이 60%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럴 수는 없겠죠. 토사 함량이 20-30%만 되어도 제대로 흐르지 못할 겁니다. 일장에서 확인했듯이 세계의 대하천 함사 농도 측정값에 따르면 황하의 토사 비율은 4.4%였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것인데요. 만약 평균 유량이 황하보다 11배 많은 장강이 이 정도의 토사 비율이면 서해는 동해처럼 준내해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황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토사가 쌓여 강바닥이 높아지고 필연적으로 범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하 흐름이 변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서기전 602년입니다. 이후 2500여 년간 물줄기가 크게 바뀐 상태는 26차례로 거의 100년에 한 번꼴인 셈인데요. 이 중에서 다시 간추리면 17차례 정도이고 강 주변의 제방이 무너진 것은 1500번 이상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각변화와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해수면 높이 변동, 지표면과 지하 수계 변화, 식생 변화 등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사학계는 이런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2001년 타계한 중국 고고학계 거장인 장광직 선생의 자료도 그에 해당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2010년 중반 이후 발표된 최신 논문이나 서적과는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아이슬란드 빙하가 녹아 세계적인 해수면 변동과 기온 변화가 발생해도 북해와 인도양, 서태평양과 한반도 해역은 차이가 큽니다.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를 다룰 때 서구 중심의 연구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황하 치수하면 떠오르는 4명의 인물이 있을 겁니다. 요, 순, 곤, 우인데요. 기록과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개하겠습니다. 도당시 혹은 당요라고도 부르는 요임금 시절에 황하의 범람이 끊이질 않자 국가전략사업인 치수의 총괄 책임자로 곤을 발탁합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나도록 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요임금은 후임자로 유씨 순을 지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이 요임금의 중신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는데 잠재적 경쟁자인 곤 또한 우산에서 살해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임 치수총괄 책임자로 선택한 인물이 곤의 아들 우입니다. 토목공사의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유력 가문의 발목을 잡아두려는 순의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우는 제방사 물기를 통제하는 아버지의 치수 전략과 반대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토사 함량이 많은 황하의 범람은 제방만 높여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봉쇄가 아닌 개방, 막힘이 아닌 소통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세에 따라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단순화하면서 여러 갈래 지류를 만들어 분산함으로써 중심 강줄기의 부담을 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을 떠나 13년 넘게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룬 성과는 순임금의 왕위를 물려받는 밑바탕이 되는데요. 이 인물이
하나라를 건국한 우임금입니다. 신화의 역사는 황하의 치수로 시작해 대운하의 건설로 완성되었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순시대 중심지역은 기후 지질학적으로 산서성 인분에서 관중문지 서쪽 끝인 보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은문지와 운성문지 그리고 관중문지는 황토평야이면서 소금호수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관우의 고향 운성은 초대형 영호가 있습니다. 소금은 근대까지도 전략물자였죠. 이곳에서 생산된 질 좋은 하동염은 요순시대 이전부터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진원지였습니다. 지질도 일찍이 안정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요임금의 도성인 도사유적을 비롯해 순임금과 우임금의 도성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동염의 역사는 지금도 지명으로 남은 치우천왕의 역사와 불가문의 관계에 있습니다. 구글이나 바이두 지도에서 치우천왕 한자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좌표는 북위 35도 00분, 동경 111도 05분입니다. 이 주변 지역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명 소개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치우천은 운성시와 중조산 사이에 있는 소금호수 염지의 남쪽에 잡혀 있습니다. 치우천에서 중조산의 낮은 지대를 넘으면 바로 산문엽시입니다.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쪽 방향은 산서성의 인분, 태원, 대동을 따라 요하문명권과 연계되는 루트입니다. 화면 기준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강줄기는 용문을 통과한 황하입니다. 황하를 기준으로 치우천이 있는 지역은 하동, 그 건너편의 관중문지는 하서 지역에 해당합니다. 황하가 하산에 부딪혀 90도 꺾이는 지점은 위수가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곳이 동관입니다. 여기서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함곡강과 산문엽에 이릅니다. 지형도를 고정해서 다시 볼까요? 운성 남쪽의 빨강원이 치우천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동 하서의 위치는 변해왔는데요. 최초의 지점은 황하를 기준으로 동쪽의 분하평원은 하동, 서쪽의 유합평원은 하서라고 불렀습니다. 유합평원은 더 광범위한 영역을 관중문지라고 하죠. 하지만 진화 왕조의 세력 범위가 월중로 등이 장악하고 있던 서쪽 지역으로 점차 확장하면서 기준선이 황하 중류에서 황하 상류의 난주 서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서주량이라는 지명이 생겨났고 이 지역에 대한 굳히기 전략으로 탄생한 군사 목적의 주둔지가 하서사군입니다. 세력권의 끝 혹은 국경을 의미하는 요하나 압록강이라는 지명도 이와 같은 원리로 위치가 계속 이동한 겁니다. 고정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본래 하동 하서지역을 통칭해서 분입평원이라고 하는데 앞서 봤듯이 하동지역은 요, 순, 우임금의 도성이 모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앞선 치우천왕의 족적도 확인했습니다. 관중문지와 낙양문지보다 앞선 시기 역사 무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서 지역인 관중문지 일대에도 유사시기인 태호 복희, 염제 신농과 항제 헌원의 유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소금호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서 지역에도 전략물자이자 부의 보증수표인 염호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재 가치가 사라졌으나 대려의 소로지를 비롯해 5곳의 소금호수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우천왕과
황전원사의 갈등 요인에는 전략물자 소금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대의 전략물자인 석유나 반도체는 없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100일 이상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물과 함께 생명의 3대 조건에 포함되는 소금 없이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인류의 농업혁명 이후 곡물과 채식 유지의 식사라는 지역이 확산하면서 소금의 존재는 생존지수 그 자체였습니다. 인체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염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2g의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고기와 피에는 상당량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육식을 하는 유목민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갓 잡은 소의 피를 마시는 마사이족이나 술 혹은 해양 포유류의 피와 날고기를 먹는 고위도 원주민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반면 식물성 음식에는 소금이 거의 없어 염분 섭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들이 목숨을 걸고 염분을 섭취하려는 것도 생존 본능의 발동인데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이라면 소금의 유상은 생명수와 보석에 비견되는 존재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에 대흥할령 산맥의 서쪽 내몽골까지 진격해서 비려를 정벌한 것도 시라무랭강 상류에 소금지대와 강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루이 13세 재임 시절 재상이었던 리슐류의 추기경의 발언에서도 소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금선의 에스파냐가 세계 제국으로 군림한 원동력이 된 남미 대륙의 은강이 차지하는 유상만큼이나 프랑스의 중요한 요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진화 대륙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내륙 지역에 해당하는 분입평원의 위치를 고려하면 소금의 가치는 고구려와 프랑스보다 더 특별했을 겁니다. 이런 배경이라면 주인공이 치우천왕과 황제 혼혼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전쟁의 서사가 펼쳐졌을 겁니다. 기후 지질 데이터, 황하와 동쪽의 분수, 서쪽의 일수가 만나 형성한 충적평야, 여기에 영호와 상고대 역사 유적마저 더하면 이곳 분입평원이 원조 중원, 본래 중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낙양, 정주, 개봉을 축으로 한 중원의 개념은 황하류 지역의 지질적 안정화, 치수정책, 간척지 확대가 일정 수준에 이른 후에야 등장한 겁니다. 이른바 중국사를 비롯해 진화 지역 동이족의 이동 루트와 범위도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한 요순시대의 치수활동 중심 무대가 지금의 중원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분석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선 순조 때 학자인 이양현의 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걷는 사람은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지나간 나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기후와 그 지리학을 선행하지 않고 고문서와 고지도에만 의지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설을 쓰기 쉽습니다. 민족사학을 표방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정교한 분석과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 영상 이정표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이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제의 본편에 해당하는 3장 야누스의 두 얼굴 황하 5000년 변천사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